없소. 필요 없소. 4조 2천억 원짜리 협상장에서 터진 한마디에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1위 중국 조선소가 유럽에 18척을 팔려던 순간 독일 협상가가 72시간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한국산 엔진 아니면 계약 파기. 중국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72시간 뒤 중국 정부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온 충격적인 한마디. 세계 1위가 무릎 꿇은 그날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쾅. 회의실 테이블 위로 서류 뭉치가 내던져졌습니다. 18척, 4조 2천억 원. 유럽 해운 역사상 단일 발주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의 운명이 지금 이 방 안에서 결정되려 하고 있었죠. 저는 프란츠 베버입니다. 1969년 독일 미넨에서 태어났고 28년간 유럽 해운업계에서 구매와 협상만 담당해 왔습니다. 수에즈 운하 통행료 협상부터 노르웨이 조선소 인수건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대형 계약은 거의 없었죠. 사람들은 저를 철의 협상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28년 경력 중 가장 불쾌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하이, 중국 최대 조선소 본사 건물 38층 회의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황푸강이 내려다 보였고 저 멀리 동방명주 타워가 흐릿하게 보였죠. 회의실 한쪽 벽면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에 세계 1위 조선 강국, 중국의 힘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수주량 1위. 맞습니다. 중국은 분명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배를 수주하고 있었죠. 하지만 수주량이 전부일까요? 저는 28년간 바다를 봐왔습니다. 바다는 숫자가 아니라 결과로 말하는 곳이에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향수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진하고 달콤하고 그리고 역겨울 정도로 과한 냄새였죠. 그 뒤를 이어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올백으로 넘겼고 손목에는 금색 시계가 번쩍거렸어요. 리우 총경리, 중국 제1조선그룹의 수장이었습니다. 나이는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걸음걸이에서부터 자신감이 넘쳐 흘렀죠. 아니,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오만함에 가까웠습니다. 베버 이사님, 리우가 두 팔을 벌리며 다가왔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하이는 처음이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악수를 건넸습니다. 리우의 손은 축축했어요. 땀인지 로션인지 모르겠지만 불쾌한 촉감이었죠. 아, 그러시군요. 그래도 이번에는 특별하실 겁니다. 역사적인 계약을 하러 오셨으니까요. 리우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들어온 수행원들도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죠. 마치 연습한 것처럼 타이밍이 딱 맞았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리우 총경리,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역시 독일 분들은 칼 같으시다니까요. 좋습니다. 좋아요. 리우가 자리에 앉으며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그러자 수행원 하나가 리모컨을 들고 스크린을 켰죠. 화면에 거대한 선박 조감도가 떴습니다. 18만 입방미터급 LNG 운반선. 현재 유럽에서 가장 필요로 하시는 선종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가격은 척당 2,350억 원입니다. 18척이면 총 4조 2,300억 원이죠. 리우가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소 견적이 척당 3,200억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와 계약하시면 1조 5천억 원을 아끼시는 겁니다. 1조 5천억. 그가 1조를 강조할 때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마치 이 숫자 하나로 모든 게 결정된다는 듯이요.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가격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다른 겁니다. 다른 것이라면 엔진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리우의 표정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살짝 굳어졌죠. 엔진이요? 네. 귀사의 견적서에는 엔진 사양이 자사 생산 제품으로 되어 있더군요. 저희는 엔진 선택권을 별도로 갖고 싶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28년간 협상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어요. 배는 몸이고 엔진은 심장이다. 아무리 튼튼한 몸을 가져도 심장이 멈추면 끝입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산 엔진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왔죠. 리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베버 이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엔진은 패키지입니다. 저희 배에는 저희 엔진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이라고요? 네. 선체와 엔진의 최적화를 위해서입니다. 다른 나라 엔진을 넣으면 성능 보장이 안 됩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성능 보장이 안 된다고요? 그건 기술적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자국산 엔진 판매량을 늘리려는 속셈이었죠. 저는 그런 수법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리우 총경리, 저는 28년간 선박 구매를 담당해왔습니다. 엔진 호환 문제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그건 핑계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으시지 않습니까? 테이블 위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우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진짜 표정이 드러났죠. 차갑고, 날카롭고, 그리고 거만한 눈빛. 베버 이사님. 그가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럼 대안이 있으십니까? 혹시 한국 엔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순간 리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비웃음이었죠. 한국 엔진이요? 리우가 의자의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마치 어처구니 없는 농담을 들은 것처럼요. 베버 이사님, 실례지만 한국 조선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리우가 계속했습니다. 한국은요, 한때 잘 나갔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현재 세계 조선 수주량 1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중국입니다. 2위도 중국이에요. 3위, 4위, 5위 전부 중국 조선소입니다. 한국은 겨우 6위에 하나 있을까 말까죠. 리우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 세계 조선소 수주량 순위가 떴어요. 보십시오. 이게 현실입니다. 한국은 이미 끝났어요. 우리 하청이나 받으면 다행인 나라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하청? 한국이 중국의 하청이라고요? 저는 28년간 유럽 해운업계에서 일하면서 한국 조선소들과 수도 없이 거래해왔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들이 만든 배가 어떤 배인지 저는 직접 눈으로 봤어요. 하지만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협상의 기본이죠. 감정은 약점이 됩니다. 리우 총경리, 수주량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전부입니까? 리우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품질입니다. 신뢰입니다. 바다에서 멈추지 않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리우가 피식 웃었어요. 품질이요? 베버 이사님, 우리 선박이 국제 품질 인증을 몇 개나 받았는지 아십니까? ISO, DMV, 로이즈, ABS 전부 통과했습니다.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품질이에요. 서류는 그렇겠죠. 저는 짧게 대꾸했습니다. 서류는요? 리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서류가 아니면 뭘 보자는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이 카드를 꺼내기엔 이른 시점이었어요. 하지만 저 오만한 태도를 보고 있자니 참을 수가 없었죠. 바다를 보자는 겁니다. 실제 운항 기록, 고장률, 보험사 평가. 서류가 아니라 현실을요. 테이블에 잠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리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웃음을 띄었죠. 노련한 사람이었어요. 베버 이사님, 너무 걱정이 많으시네요. 우리 배가 바다에서 문제 일으킨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작년 북대서양에서 멈춘 LNG선이 어디 배였는지 아십니까?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리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죠. 리우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건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귀사 건조 선박이었습니다. 엔진 고장으로 3일간 표류했죠. 보험사 기록에 다 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게 유일한 사례가 아니에요. 지난 18개월간 귀사에서 건조된 선박 중 엔진 관련 문제가 보고된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리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3건입니다. 그중 11건은 운항 중 긴급 정지 사태였어요. 중국 정부가 얼마나 열심히 언론 통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험사 데이터는 숨길 수 없습니다.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밀어놓았습니다. 리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인지 당혹감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그는 평정심을 잃고 있었죠. 베버 이사님,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를 모욕하시는 겁니까? 그런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건지 출처를 밝히십시오. Lloyds of London입니다. 세계 최대의 상보험사죠. 출처가 부족합니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리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협상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수행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리우 총경리,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앉으시죠. 아직 제 말이 안 끝났습니다. 뭐라고요? 리우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이 계약을 하러 왔습니다. 4조 2천억 원어치요. 그리고 저는 반드시 계약할 겁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엔진은 제가 선택합니다. 귀사의 패키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리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 계약도 불가능하겠군요. 저는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리우 총경리. 저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리우의 목소리가 들렸죠. 베버 이사님, 잠깐만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 조건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베버 이사님. 저는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봤죠. 72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72시간 안에 한국산 엔진 장착을 승인하시면 계약을 진행합니다. 아니면 저는 한국으로 갑니다. 리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한국이요? 그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18척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이미 수주 잔량으로 허덕이고 있어요. 3년 후에나 인도받으실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을 열고 회의실을 나왔죠.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리우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우리 하청이나 받으면 다행인 나라입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두고 보자.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누구의 하청인지 바다가 증명해 줄 테니까. 상하이에서 호텔로 돌아온 건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피에르 듀퐁. 프랑스 최대 선사의 대표이자 이번 유럽 해운 컨소시엄의 공동 발주자였죠. 프란츠, 어떻게 됐나? 피에르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야. 중국 놈들 엔진 패키지를 고집하더군. 저는 침대에 털썩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72시간 최후 통첩을 줬어. 한국산 엔진 승인하면 계약, 아니면 끝이라고. 전화기 너머로 피에르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란츠, 자네 정말 그렇게까지 할 생각인가? 가격 차이가 1조 5천억이야. 이사회에서 난리 칠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상하이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죠. 황푸강 위로 유람선들이 지나가고 동방명주 타워가 오색 조명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저 화려함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요. 피에르, 자네 작년에 북대서양에서 멈춘 LNG선 이야기 들었나? 들었지. 중국 배였다면서? 그래.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저는 서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오늘 로이츠에서 받은 자료를 확인해 봤어. 지난 18개월간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중 엔진 관련 문제가 보고된 건수가 23건이야. 그중 11건은 운항 중 긴급 정지. 뭐라고? 피에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1건이나? 그런 소식은 들은 적이 없는데? 중국 정부가 언론 통제를 했으니까. 하지만 보험사 기록은 숨길 수 없어. 실제로 로이츠는 중국산 엔진 선박에 대해 보험료를 조만간 대폭 인상할 계획이라더군.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피에르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얼마나 인상한다는 건가? 45%. 피에르가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45%라고? 그게 말이 되나? 말이 되니까 그러는 거지. 피에르, 생각해봐. 척당 보험료가 연간 얼마야? 대형 LNG선이면 한 150억 원쯤 될 거야. 그게 45% 오르면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20억이야. 척당 70억 원이 추가로 나간다는 소리야. 18척이면 연간 1260억 원. 선박 수명이 25년이라고 치면 얼마일 것 같아? 3조 원이 넘는군. 피에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중국 배 사서 1조 5천억 아끼려다가
보험료로 3조 원을 더 내게 되는 거야.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게다가 이건 보험료만의 문제가 아니야. 실제로 바다에서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하루에 42만 달러가 날아가. 하나로 5억 원이야. 구조대가 올 때까지 표류하면 일주일도 갈 수 있어. 일주일이면 35억 원이야. 그리고 화물 지연 손해, 위약금, 실내 손실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겠군. 피에르가 중얼거렸습니다. 다 합치면 한 번의 사고로 수백억 원이 날아가는 거야. 그래. 그런데 중국은 이걸 숨기고 있어. 품질 좋다. ISO 인증받았다. 이런 말만 하면서. 실제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절대 말 안 해. 저는 주먹으로 창틀을 가볍게 쳤습니다. 피에르, 저건 사기야.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자국산 엔진을 강제로 끼워 파는 건데 그 엔진이 바다에서 검증 안 된 물건이라는 거지. 그럼 한국 엔진은 다른가?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한국 엔진에 대해 자세히 아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몇 가지 들은 이야기가 있었죠. 지난달에 노르웨이 선사 올라프센을 만났어. 에릭 올라프센, 그 고집쟁이? 응. 그가 흥미로운 얘기를 해줬어. 자기네 회사가 3년 전에 중국 배 2척을 샀대.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1년 지나니까 엔진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더군. 그래서 결국 엔진을 통째로 교체했대. 한국산으로 피에르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났습니다. 응. 그랬더니 2년 동안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대. 북대서양 겨울 폭풍도 뚫었고 북극 항모도 다녀왔는데 아무 이상 없었다더군. 그게 사실인가? 에릭이 거짓말할 사람인가? 자네도 알잖아. 그 양반이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인지. 전화기 너머로 피에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프란츠, 솔직히 말해줘. 자네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중국이 72시간 안에 답을 안 주면 나는 한국으로 간다. 정말로? 정말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에르, 나는 28년간 이 바다에서 일해왔어. 그리고 단 하나 배운 게 있다면 심장만큼은 절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야. 심장. 엔진이야. 배의 심장. 아무리 튼튼한 몸을 가져도 심장이 멈추면 끝이야. 나는 내 배들의 심장을 중국 놈들한테 맡길 수 없어. 창밖으로 유람선 하나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조명을 달고 황푸강을 유유히 떠다니고 있었죠. 저는 그 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배도 언젠가는 멈추겠지. 문제는 언제, 어디서 멈추느냐야. 잔잔한 강 위에서 멈추면 그냥 기다리면 되지만 북대서양 한가운데서 멈추면 죽는 거야. 피에르. 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협상은 단순히 가격 문제가 아니야. 이건 우리가 앞으로 25년간 바다 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의 문제야. 알겠네, 프란츠. 피에르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자네를 믿겠네. 자네가 결정한 대로 따르지. 고마워. 대신 한 가지만 부탁하세. 뭔가? 중국 놈들을 확실하게 굴복시켜. 저들이 2번 다시 유럽 선사들을 얕보지 못하도록.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걱정 마라.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어. 전화를 끊고 저는 창가에 서서 상하이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72시간. 이제 중국에게는 72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리우 총경리가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는 걸요. 그는 오만했고 자존심이 셌고 무엇보다 중국 조선업의 자존심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28년간 바다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협상에서 먼저 물러서는 작아진다는 거였죠. 그리고 저는 절대 지지 않을 겁니다. 심장의 국적. 그것이 이번 협상의 진짜 주제였습니다. 중국산 심장이냐, 한국산 심장이냐. 그 선택이 앞으로 25년간 우리 배들의 운명을 결정할 거였죠. 저는 핸드폰을 들고 연락처를 검색했습니다. 김태호. 한국 엔진 제조사의 기술 총괄 상무였습니다. 아직은 통화할 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미리 준비해 두어야 했죠. 72시간 후, 저는 아마도 이 번호로 전화를 걸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진짜 협상이 시작되는 거였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상하이의 밤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한국. 그곳에 답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상하이의 아침 풍경이 보였죠. 출근하는 사람들로 거리가 북적거렸고 택시와 버스가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헬무트 크라우제, 독일 최대 해상보험사 알리안츠의 해양 리스크 분석 책임자였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이기도 했죠. 헬무트, 무슨 일인가? 프란츠, 자네 지금 상하이에 있다면서? 헬무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중국 조선소랑 협상 중이야. 왜? 협상이라고? 제일조선그룹 말인가? 맞아. 전화기 너머로 헬무트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프란츠, 잘 됐군. 자네한테 꼭 해줘야 할 이야기가 있어.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 11척이야. 11척? 올해 들어서 중국산 엔진을 탑재한 선박중 운항 중 긴급 정지 사태가 발생한 건수가 11척이야. 정확히 말하면 11척, 17건. 한 척에서 여러 번 문제가 터진 경우도 있거든.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11척이라고? 내가 어제 중국 측에 23건이라고 했는데 11척은 처음 듣는 숫자인데 23건은 엔진 관련 문제 전체 건수야. 그 중에서 운항 중 긴급 정지,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완전히 멈춰버린 사례만 추리면 11척 17건이야. 세상에.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11척.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헬무트, 그 11척이 전부 같은 조선소 배인가? 아니, 여러 조선소야.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 전부 중국산 엔진이야. 중국 국영기업에서 만든 동일 계열 엔진을 탑재한 배들이지. 그리고 그중 7척이 제일조선그룹에서 건조된 배야. 저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7척이 제일조선이라고? 그래, 프란츠. 이건 우연이 아니야. 패턴이 있어. 헬무트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알리안츠 분석팀이 지난 3개월간 이 데이터를 추적했어.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산 엔진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는 거야. 구조적 결함? 응. 특정 온도 구간에서 연료 공급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바다에서는 괜찮은데 북대서양이나 북극 항로처럼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는 환경에서 문제가 터져.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북대서양. 우리 컨소시엄이 운항할 주요 항로도 북대서양이었습니다. 헬무트, 이 정보가 확실한 건가? 내가 자네한테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줄 것 같나? 프란츠, 우리는 25년 지기야.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 알아. 미안해. 너무 충격적이라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가 왜 공개되지 않은 거야? 11척이면 엄청난 숫자잖아. 중국 정부가 맡고 있어. 헬무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선업은 중국의 전략 산업이야.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지키려면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은 절대 공개할 수 없지. 그래서 각 선사들과 비밀 합의를 하고 있어. 사고 보상금을 두둑이 주는 대신 입을 다물라고.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니까 하는 거지. 생각해봐, 프란츠. 선사 입장에서 사고 사실을 공개하면 뭐가 좋아? 주가 떨어지고, 고객 신뢰 잃고, 보험료 올라가고, 차라리 보상금 받고 조용히 넘어가는 게 이득이야. 하지만 보험사는 다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야. 헬무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프란츠, 알리안츠는 다음 달부터 중국산 엔진 탑재 선박에 대해 보험료를 대폭 인상할 예정이야. 얼마나? 45%.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45%. 그게 확정인가? 이사회 승인만 남았어. 다음 주면 공식 발표돼. 그래서 자네한테 미리 귀띔해주는 거야. 고마워, 헬무트. 고마워하지 마. 자네가 중국 배 사서 고생하는 꼴은 보기 싫으니까. 헬무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뭔데? 한국산 엔진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 같은 기간 동안 한국산 엔진 탑재 선박의 운항 중 긴급 정지 사례는 단 한 건이야. 그것도 엔진 문제가 아니라 연료 품질 문제였어. 한 건. 응. 11척 대 한 척.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는 거야.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11척 대 한 척. 같은 기간, 같은 바다에서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니.
헬무트, 정말 고마워. 이 정보 덕분에 협상에서 결정적인 카드를 쓸 수 있겠어. 잘 싸워. 그리고 절대 중국한테 지지 마. 당연하지.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척. 저는 그 숫자를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이제 진짜 무기가 생겼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 저는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서 화상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로이드스 오브 런던의 아시아 태평양 담당 디렉터 제임스 윌슨이었죠. 화면이 켜지자 제임스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50대 후반의 영국 신사로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프란츠, 오랜만이군. 제임스, 바쁜 와중에 시간 내줘서 고마워. 무슨 일인지 대충 들었네. 중국 조선소랑 협상 중이라면서? 그래, 18척 발주건이야. 그런데 엔진 문제 때문에 좀 복잡해졌어.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엔진이라. 현명한 판단이야, 프란츠. 요즘 우리 로이즈 내부에서도 중국산 엔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거든.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인데? 제임스가 화면 아래에서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2년간 중국산 엔진 탑재 선박의 클레임 번수가 78% 증가했어. 특히 LNG선과 대형 컨테이너선에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78%라고? 그래. 이건 단순한 통계적 변동이 아니야. 명확한 트렌드야. 제임스가 서류를 화면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여기 보면 중국산 엔진 선박의 평균 클레임 금액이 척당 연간 12억 원이야. 반면 한국산 엔진은 3억 원, 유럽산은 2억 5천만 원이지. 4배 차이군. 그렇지. 그래서 우리 로이츠는 다음 분기부터 보험료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야.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개편하는데? 중국산 엔진 탑재 선박은 기존 대비 45% 인상. 한국산은 현행 유지. 유럽산은 오히려 5% 인하. 제임스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리스크 평가팀의 결론이야.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알리안츠도 45%, 로이츠도 45%. 세계 양대 해상보험사가 같은 결론을 내린 거였습니다. 제임스, 이 정보를 공식적으로 사용해도 되겠나? 협상에서 활용하고 싶은데. 물론이지. 어차피 다음 달이면 공식 발표될 내용이야. 그 전에 알려주는 것뿐이지. 제임스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프란츠, 한 가지 더 알려줄까? 뭔데? 중국 정부에서 우리한테 압력을 넣고 있어. 압력? 응. 보험료 인상 계획을 철회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중국 내 로이즈 사업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더군.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 뭘 어떻게 해? 무시했지. 제임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로이즈는 350년 역사를 가진 회사야. 우리의 신뢰는 데이터와 객관성에 기반하고 있어. 어떤 정부의 압력에도 굴복하면 그 순간 우리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거야. 대단하군.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저는 제임스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임스, 고마워. 이 정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야. 잘 싸워, 프란츠. 그리고 혹시 한국 엔진 쪽으로 결정하면 나한테 연락해. 좋은 조건으로 보험 패키지 만들어 줄게. 그럴게. 화상회의를 끊고 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18척, 척당 보험료 150억 원 기준. 현행 유지 시 연간 2,700억 원. 45% 인상 시 연간 3,915억 원. 차액 연간 1,215억 원. 선박 수명 25년으로 계산하면 총 3조 375억 원의 추가 비용. 저는 이 계산 결과를 저장하고 피에르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숫자가 말해준다. 이틀 후, 도쿄. 저는 긴자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오랜 지인을 만났습니다. 다나카 히로시. 일본 3대 해운사 중 하나인 니온유센의 기술 총괄 이사였죠. 다나카는 저보다 5살 위였고 업계에서 35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베버상, 오랜만입니다. 다나카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다나카-상,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사케를 주문했습니다. 전화로 말씀하셨던 건 중국 조선소 건이라고요? 다나카가 물었습니다. 네. 저희 유럽 컨소시엄이 18척 발주를 준비 중인데 엔진 문제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엔진이라. 다나카가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베버상. 저희도 최근 같은 고민을 했거든요. 저는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같은 고민이라면? 다나카가 사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니온유세는 3년 전에 중국 조선소에서 대형 벌크선 6척을 발주했습니다. 가격이 매력적이었거든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다나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처참했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2년 차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출력 불안정, 갑작스러운 경고 등 원인 불명의 진동. 6척 중 4척에서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심각하군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작년 겨울 그 중 한 척이 동해에서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다나카가 사케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운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는 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나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엔진을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체요? 6척 전부? 네. 4척은 이미 교체를 완료했고 나머지 2척도 다음 달에 교체 예정입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천문학적이었습니다. 다나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배를 잃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무슨 엔진으로 교체하셨습니까? 저는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나카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국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본. 그 일본이 한국산 엔진을 선택했다고요? 일본은 조선업에서 한국의 영원한 라이벌이었습니다. 아니, 라이벌이라기보다는 선배였죠. 한국이 조선업을 시작할 때 기술을 전수해준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으니까요. 다나카-상, 실례지만 왜 일본산이 아니라 한국산을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나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존심 때문에 처음에는 일본산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납기가 문제였어요. 일본 엔진 제조사들은 이미 주문이 밀려 있어서 최소 18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18개월이요? 네. 저희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리스크를 안고 운항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다나카가 사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쪽을 알아봤습니다. 납기가 8개월이더군요. 그리고 가격도 일본산보다 15% 저렴했습니다. 품질은요? 그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나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걱정이 사라졌어요. 한국산 엔진의 고장률이 일본산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더군요.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내구성은 한국산이 더 뛰어났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선사들의 사용 후기를 조사해봤더니 전부 비슷한 평가였어요. 다나카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산 엔진은 멈추지 않는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나카-상, 저는 35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뭡니까? 자존심은 바다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바다는 냉정해요. 어느 나라 배인지, 어느 나라 엔진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버티는 자만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저는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나카-상, 귀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입니다. 다나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뭡니까? 저희 니온유센만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닙니다. 다나카가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미쓰이, 가와사키, 쇼센 미쓰이. 일본 주요 해운사들이 전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조 발주 시 한국산 엔진을 지정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어요. 전부요? 네. 물론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자존심 때문에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결론이 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일본 해운업계 전체가 한국산 엔진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건 엄청난 뉴스였습니다. 다나카-상,
이 정보를 협상에서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저를 직접 인용하지만 않으시면 괜찮습니다. 일본 해운업계의 전반적인 동향이라고만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버상. 다나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협상, 반드시 이기세요. 그들의 오만함에 한 번쯤 쓴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럴 생각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저는 도쿄의 밤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일본도 돌아섰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세계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다만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죠. 다시 상하이. 72시간 중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헬무트에게 받은 보험 데이터, 제임스에게 확인한 러이츠 정책 변경 계획, 다나카에게 들은 일본 해운업계 동향, 모든 카드가 준비되어 있었죠. 그때 호텔 방 전화가 울렸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였습니다. 배버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중국제일조선그룹의 장 부총경리라고 하시는데요. 장 부총경리? 리우의 부하였습니다. 회의실에서 리우 뒤에 서서 아부하듯 웃던 그 남자였죠. 올려보내주세요. 5분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장 부총경리가 서 있었습니다. 첫날과는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배버 이사님,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들어오시죠. 저는 그를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장이 소파에 앉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마치 누가 엿듣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배버 이사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우 총경리께서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그렇겠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했을 뿐이에요. 배버 이사님, 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산 엔진 요구는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조건입니다. 왜요? 체면 때문입니다. 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국은 세계 1위 조선 강국입니다. 그런 중국이 한국산 엔진을 달아서 배를 판다. 이건 국가적인 치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장 부총경리, 체면이 바다에서 배를 살려줍니까? 네, 11척입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올해 들어 중국산 엔진 탑재 선박 중 운항 중 긴급 정지 사태가 발생한 건수가 11척 17건입니다. 이 숫자를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세계 최대 해상보험사들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어요.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로이츠와 알리안츠가 다음 달부터 중국산 엔진, 선박의 보험료를 45% 인상합니다. 장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45%요?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척당 연간 70억 원의 추가 비용입니다. 18척이면 연간 1260억 원이에요. 저는 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장 부총경리,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가격이 35% 저렴해서 좋아 보여도 보험료와 리스크 비용을 합치면 오히려 손해라는 걸 저도 압니다. 장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한국산 엔진을 허용하세요. 그러면 계약을 진행합니다. 4조 2천억 원짜리 계약을요.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아니면 저는 한국으로 갑니다. 현대중공업이든 삼성중공업이든 그쪽에서 18척을 발주하면 됩니다. 장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배버 이사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리우 총경리께 보고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24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시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안에 답을 주지 않으면 저는 내일 아침 비행기로 서울로 떠납니다. 장이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24시간. 이제 모든 게 결정될 겁니다. 그날 밤 11시. 호텔 방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배버 이사님, 리우 총경리께서 내일 아침 9시에 회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락이 왔다는 건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었죠.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다시 제일조선그룹 본사 38층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리우 총경리의 얼굴에서 첫날의 거만함이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피로함과 초조함이 역력했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목소리도 약간 갈라져 있었습니다. 밤새 회의했구나.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베버 이사님, 장 부총경리에게 들으셨겠지만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리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민의 결과는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리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앉은 장 부총경리와 눈빛을 교환했죠. 베버 이사님, 저희가 타협안을 가져왔습니다. 타협안이요? 네. 18척 중 6척은 한국산 엔진을 허용하겠습니다. 나머지 12척은 저희 엔진으로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6척? 고작 3분의 1? 리우 총경리, 그건 제 조건이 아닙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18척 전부 한국산 엔진을 요구했습니다. 베버 이사님, 그건 너무 과한 요구입니다. 리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희도 체면이 있습니다. 중국 조선소가 한국산 엔진만 달아서 배를 판다. 이건 국가적인 모욕이에요. 모욕?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리우 총경리, 제가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뭡니까? 일본입니다. 리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일본이 어쨌습니까? 일본 해운업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니온 유센, 미쓰이, 가와사키. 일본 주요 해운사들이 전부 한국산 엔진 지정을 시작했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일본도 인정한 겁니다. 자존심을 버리고요. 그런데 중국은 아직도 체면 타령입니까? 리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일본의 선택입니다. 저희와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리우 총경리,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협상이 성사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이미 한국 조선소에 연락을 넣어뒀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세 곳 모두요. 내일이라도 서울로 날아가서 협상을 시작할 수 있어요. 리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베버 이사님, 설마 정말로 한국으로 가시겠다는 겁니까? 한국 조선소들은 저희 컨소시엄의 발주를 환영한다고 하더군요. 가격도 귀사보다 약간 높지만 엔진을 포함하면 오히려 총비용은 비슷해요. 게다가 보험료 인상이 없으니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더 저렴합니다. 저는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시각 오전 9시 15분입니다. 오늘 자정까지 답을 주지 않으면 저는 내일 첫 비행기로 서울로 떠납니다. 잠깐만요. 리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베버 이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양보하겠습니다. 어떻게요? 18척 중 12척을 한국산 엔진으로 허용하겠습니다. 나머지 6척만 저희 엔진으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18척 전부입니다. 베버 이사님, 리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협박입니다. 협박이요?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리우 총경리, 제가 협박을 한다고요? 협박은 귀사가 한 겁니다.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검증되지 않은 엔진을 강제로 끼워 팔려고 했잖아요. 리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1척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올해만 11척이 바다 한가운데서 멈췄어요. 그중 7척이 귀사 배입니다. 이걸 숨기고 계약하려 한 건 누구입니까? 리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당혹감이 역력했죠. 어떻게 그걸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 숨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리우 총경리. 특히 바다에서는요. 저는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18척 전부 한국산 엔진을 허용하시면 계약합니다. 아니면 끝입니다. 저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베버 이사님, 잠깐만요. 리우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버 이사님, 제발. 그 목소리에 애원하는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고리에 손을 얹고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리우 총경리가 서 있었습니다. 첫날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초라하고 지친 얼굴이 있었죠.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리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정부의 승인이 필요해요. 그럼 정부에 연락하세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정까지 시간 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끝이 보인다.
리우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문제는 중국 정부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자존심을 굽힐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4조 2천억 원. 그 숫자 앞에서 자존심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피에르였습니다. 프란츠, 어떻게 됐나? 리우가 백기를 들 것 같아. 정말인가? 응. 다만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더군. 오늘 자정까지 기다려보자. 잘 싸웠네, 프란츠. 피에르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끝이 보이는 건 사실이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상하이의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오늘 자정. 그때가 되면 모든 게 결정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중국은 굴복할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4조 2천억 원을 날리거나 자존심을 굽히거나 바다에서 자존심은 아무것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멈추지 않는 심장만이 살아남게 해주죠. 그리고 그 심장의 국적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 세계가 인정한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47분. 자정까지 13분 남았습니다. 저는 호텔 방 창가에 서서 상하이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방명주 타워의 조명이 시간에 맞춰 색깔을 바꾸고 있었고 황푸강 위로 마지막 유람선 한 척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죠. 연락이 올까? 아니면 끝일까? 솔직히 저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중국이 굴복하면 좋고 아니면 한국으로 가면 되니까요. 어차피 진짜 목적지는 처음부터 한국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중국 정부 번호였어요. 베이징 지역 번호. 그것도 공식 관용 회선이었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베버 이사님이십니까?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중년 남성의 차분하지만 권위 있는 톤이었죠. 그렇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저는 중국 공업정보화부 조선산업국의 왕 국장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공업정보화부. 중국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부처였습니다. 조선산업국이라면 중국 조선업 전체를 관장하는 곳이었죠. 정부가 직접 나섰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왕 국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베버 이사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 국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희 정부는 귀하와 제일조선그룹 간의 협상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측의 입장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입장이라면 저희는 이 계약이 성사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왕 국장님, 저도 계약을 원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산 엔진 말씀이시죠? 왕 국장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리우 총경리에게 보고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저희로서는 매우 어려운 결정입니다. 왜요? 체면 때문입니다. 왕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국은 세계 1위 조선 강국입니다. 그런 중국이 자국 조선소에서 만든 배에 한국 엔진을 달아서 판다. 이건 국제적으로 큰 굴욕입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왕 국장님, 실례지만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죠. 체면과 4조 2천억 원,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왕 국장님, 저는 28년간 이 업계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협상을 했고 수많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배운 게 있다면 바다에서 체면은 아무것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11척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올해만 11척의 중국산 엔진 선박이 바다 한가운데서 멈췄습니다. 그중 7척이 제일조선그룹 배였죠. 이 사실을 왕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험사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러이츠와 알리안츠가 다음 달부터 중국산 엔진 선박의 보험료를 45% 인상합니다. 이건 공식 발표 전 정보지만 확정된 사실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돌아섰습니다. 니온유센, 미쓰이, 가와사키. 일본 주요 해운사들이 전부 한국산 엔진 지정을 시작했어요. 세계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베버 이사님. 왕 국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도 압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건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쉽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4조 2천억 원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자정까지 3분 남았습니다. 결정해 주십시오. 전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1분, 2분. 저는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11시 58분이었죠. 그때 왕 국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버 이사님.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18척 전부 한국산 엔진을 허용하겠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왕 국장님, 지금 하신 말씀이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 리우 총경리가 공식 서면으로 통보할 겁니다. 왕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베버 이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에게 큰 굴욕입니다. 하지만 4조 2천억 원을 날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저희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걸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중국 정부 관료가 자국 산업의 문제를 인정하다니. 이건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왕 국장님,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이건 굴욕이 아닙니다. 왕 국장이 의아한 듯 침묵했습니다. 문제를 인정하고 고치려는 것, 그건 굴욕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진짜 굴욕은 문제를 알면서도 숨기고, 그래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왕 국장님, 저는 중국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제 배들의 안전을 원할 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중국 엔진이 한국 엔진만큼 신뢰받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화기 너머로 왕 국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베버 이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협상이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왕 국장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상하이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보였죠. 승리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이 굴복했다. 4조 2천억 원짜리 계약, 18척 전부 한국산 엔진.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실의 승리였어요. 바다는 거짓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다가 답을 내렸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인천공항에 내린 저는 곧바로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엔진 제조사의 본사가 있는 곳이었죠. KTX를 타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28년간 유럽 해운업계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나라를 다녔습니다. 일본, 중국,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 조선 강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을 전부 가봤죠. 하지만 한국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편견이 있었습니다. 한국, 중국보다는 낫겠지만 결국 아시아 국가 아닌가? 유럽산이나 일본산만큼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지난 일주일간 제가 수집한 데이터는 그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11척 대 1척. 중국산 엔진과 한국산 엔진의 사고 기록 차이였죠. 같은 기간, 같은 바다에서 결과가 이렇게 달랐습니다. 울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4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깔끔하게 빗은 머리.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베버 이사님이십니까? 저는 김태우입니다. 기술 총괄 상무입니다. 김 상무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상무님. 저는 악수를 건넸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어요.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죠.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공장으로 가시겠습니까? 네, 그러죠. 차를 타고 공장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울산의 풍경은 인상적이었어요. 거대한 조선소와 공장들이 해안선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죠. 김 상무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죠. 전화로 베버 이사님 같은 분이 언젠가는 오실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셨는데 무슨 뜻이었습니까? 김 상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베버 이사님, 저희는 20년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 왔습니다. 20년이요? 네. 20년 전 저희 회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 멈추는 엔진을 만들자고요.
김상무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건물이 저희 R&D 센터입니다. 1200명의 연구원이 오직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일하고 있어요. 바다에서 멈추지 않는 엔진. 1200명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매년 매출의 8%를 R&D에 투자합니다. 업계 평균이 3%인 걸 감안하면 엄청난 투자죠.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저는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김상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죠. 베버 이사님, 저희 아버지가 선원이셨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1987년 겨울, 아버지가 탄 배가 동해에서 표류했습니다. 엔진 고장이었어요. 김상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3일간 표류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살아남으셨지만 동료 2명을 잃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그 일이 저를 이 길로 이끌었으니까요. 김상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때 맹세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절대 멈추지 않는 엔진을 만들겠다고요. 그래서 20년을요? 네. 20년간 매일 그 목표만 생각했습니다.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김상무의 안내로 공장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생산 라인, 최첨단 장비들, 그리고 진지하게 일하는 기술자들. 베버 이사님. 투어를 마치고 회의실에 앉았을 때 김상무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드릴 말씀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저희는 세계 최고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최고라는 건 주관적이니까요.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김상무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 숫자입니다. 서류에는 그래프와 통계가 가득했어요. 지난 10년간 저희 엔진의 운항 중 긴급 정지 사례 3건. 모두 연료 품질 문제로 엔진 자체 결함은 0건입니다. 0건이요? 네. 그리고 평균 무고장 운항 시간 47,000시간. 업계 평균이 32,000시간인 걸 감안하면 47% 더 긴 겁니다. 김상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베버 이사님, 저희는 최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장 안 멈추는 엔진을 만듭니다. 한번 멈추면 모든 게 끝나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안 멈추는 엔진. 그게 제가 원하던 거였습니다. 최고가 아니라 가장 안전한 것. 가장 화려한 게 아니라 가장 믿을 수 있는 것. 김상무님.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계약합시다. 김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버 이사님. 아닙니다. 감사해야 할 쪽은 저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울산의 바다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김상무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죠. 왜 한국이었을까요? 네. 왜 한국이 이런 엔진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일본도, 중국도, 유럽도 있는데 왜 한국이었을까요? 김상무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베버 이사님, 저희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인구도 많지 않아요.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뭡니까?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겁니다. 김상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고가 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저희는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으니까 한 가지를 정해서 그걸 끝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조선과 엔진이 그 중 하나였죠. 그래서 20년을요. 네. 20년간 멈추지 않는 엔진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상무님, 저는 28년간 바다에서 일하면서 많은 나라의 기술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럼 뭘 보셨습니까? 진심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김상무님, 아버지 이야기를 하실 때 눈빛이 달라지시더군요. 그건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그건 사명이었습니다. 김상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베버 이사님, 저희에게 배는 그냥 물건이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의 아버지가 타는 배이고 누군가의 아들이 일하는 배입니다. 그 배가 멈추면 그 가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는 엔진을요. 네.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약속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김상무에게 손을 내밀었죠. 김상무님, 앞으로 25년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베버 이사님.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어요. 이건 신뢰였습니다. 바다 위에서 서로의 생명을 맡기는 신뢰. 그리고 그 신뢰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28년 전, 제가 처음 이 업계에 발을 들였을 때 선배가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프란츠, 배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뭡니까? 심장이야. 배의 심장. 선배가 말했죠. 몸이 아무리 튼튼해도 심장이 멈추면 끝이야. 그러니까 심장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마. 28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심장의 국적. 그것이 이번 협상의 진짜 주제였습니다. 중국이 아니라 한국. 가격이 아니라 신뢰. 체면이 아니라 생명. 저는 핸드폰을 꺼내 피에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약 완료. 18척 전부 한국산 엔진. 우리가 이겼어.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축하하네, 프란츠. 자네가 해냈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바다가 한 거지. 바다는 거짓말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오직 진실만이, 오직 신뢰만이 바다 위에서 살아남게 해주니까. 그리고 그 진실의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KTX가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짐을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독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에서 배운 건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배의 국적이 아니라 심장의 국적. 그것이 바다에서 살아남는 자와 죽는 자를 가릅니다. 세계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답을 내렸으니까요. 한국, 멈추지 않는 심장의 나라. 저는 그 이름을 가슴에 새기며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3년 후, 저는 함부르크 항구에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 거대한 LNG, 운반선이 정박해 있었어요. 18척 중 첫 번째 배였죠. 이름은 유럽의 심장이었습니다. 배 옆에 깃발 2개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독일 깃발, 그리고 한국 깃발. 김태우 상무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베버 이사님, 첫 번째 배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네, 김 상무님. 감사합니다. 저는 배를 바라봤습니다. 저 배의 심장은 한국제입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죠. 북대서양 겨울 폭풍도 뚫었고, 북극 항구도 다녀왔고, 수에즈 운하도 통과했습니다. 매번 무사히, 매번 멈추지 않고. 김 상무님, 저는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김 상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퇴하셔서 부산에 계십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요. 이 배 소식 아십니까? 네, 제가 사진 보내드렸어요. 김 상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이제야 마음 놓고 잘 수 있겠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멈추지 않는 엔진. 그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건 약속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게 해주겠다는 약속. 김태우 상무는 그 약속을 20년간 지켜온 겁니다. 김 상무님, 저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요, 베버 이사님.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등 뒤로 항구의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유럽의 심장이 다음 항해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그 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배의 국적이 아니라 심장의 국적. 그것이 바다에서 살아남는 자와 죽는 자를 가릅니다. 그리고 그 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심장이 세계 어디에서든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독일 협상가 프란츠 베버가 상하이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세계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멈추지 않는 심장, 그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자부심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